그들은 늙은 여자의 배를 찾자마자 끝났습니다. 남대문 시장. 서울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매일 수천 명의 발걸음이 오가는 곳이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땀과 소리,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삶이 살아 숨쉰다. 나는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김하늘. 이름을 밝히면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그냥 하늘씨로 불리는 걸로 만족하며 사람들은 내가 생선을 사러 시장에 나온 줄 알았겠지. 사실은 매일 거길 돌며 노인분들이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군복을 벗은 지 3년이 지났지만 내 안의 본능은 쉬지 않았다. 특수전사령부 시절 나는 작전을 위해 숨쉬고 움직였던 사람이었다. 정글에서도 사막에서도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작전은 더 교묘하고 더 잔혹하다. 그날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 구석진 좌판에 앉은 할머니가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고 나는 몇 마디 정겹게 말을 섞으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잦아들 무렵 그들이 나타났다. 거친 발소리, 불쾌한 해 향수 냄새, 눈빛부터 거슬리는 3명의 남자가 시장 통로를 점령하듯 걸어왔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다. 다들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도 된 양 구석구석을 훑으며 으스댔다. 할망구, 이 생선 얼마야? 한 놈이 발로 상자를 툭 쳤다. 생선이 흔들렸다. 할머니는 놀라 손에 쥔 칼을 놓칠 뻔했다. 5,000원인데 손대지 마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야, 목소리는 살아있네. 나는 몇 걸음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내 오른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고 왼쪽 다리는 살짝 힘이 들어간 상태였다. 습관이다.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 그 순간 다른 놈 하나가 할머니의 팔목을 잡아 끌었다. 이 늙은이가 돈은 있겠냐? 주위가 조용해졌다. 상인들이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숨었다. 고객도 지나가던 젊은이들도 고개를 돌렸다. 놓으세요. 아프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놈의 발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할머니의 복부에 그대로 꽂혔다. 난 그 순간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바로 앞으로 튀어나가 걷어찬 놈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비명. 그의 몸이 회전하며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 뭐야, 이 여자 미쳤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 그날 나는 단순히 한 노인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이 도시에, 이 시장에 잊혀진 정의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건달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피하지 않았다. 정확히 각도를 재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돌렸다. 다음 순간 그놈은 내 발에 맞아 공중으로 떴고 철제 테이블 위에 쿵 하고 떨어졌다. 정적.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속에서도 할머니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아직 하나 남았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다. 그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이해되지 않는 듯
눈을 휘둥그레 떴다. 2명의 동료가 비명도 못 지르고 바닥에 널브러진 걸 보며 그는 나를 다시 보았다. 이번엔 장난기가 아닌 공포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네오, 뭐야? 경찰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의 손이 주머니를 더듬는 순간 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전광석화. 내 발이 먼저 그의 정강이를 가격했고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왼손으로 그의 팔을 꺾고 오른쪽 어깨로 복부를 밀어붙였다. 그의 등이 좌판에 부딪히며 철썩 소리를 냈다. 살려줘. 잘못했어. 그는 헐떡이며 애원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 가까이 속삭였다. 그 말, 아까 그 할머니 앞에서도 했어야지. 그 순간 뒤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사람들이 갈라지며 2명의 경찰이 뛰어들어왔다. 나는 손을 들었다. 여기 피해자는 저 할머니고 가해자는 이 셋입니다. 경찰은 처음엔 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도 그럴 것이 바닥엔 남자 셋이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고 나는 멀쩡히 서 있었다. 당신 혼자서 이 셋을 정당 방위입니다. 목격자는 많을 거예요. 경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1~2명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곧장 10명이 넘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내 편을 들었고 누군가는 내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환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했다. 할머니,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손등엔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다. 네오, 혹시 하늘이냐?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건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외할머니 한 분뿐이었다. 어릴 적 전쟁터 같은 가정에서 도망치듯 떠났고 그녀와의 연락은 끊긴 지 20년이 넘었다. 하늘, 내 딸의 딸, 맞지? 그 눈, 그 손, 우리 언니랑 똑같이 생겼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이 작은 시장의 한 구석에 내 피부치가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사는 이유를 오늘에서야 찾았구나. 나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군대에서, 작전 중에도, 장례식장에서도. 하지만 그날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 속엔 분노, 용서, 안도, 그리고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내 과거가 그녀의 따뜻한 손길로 씻겨 내려갔다. 그날 이후로 시장은 나를 다르게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우리 시장의 지킴이 김하늘 씨.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의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적은 건달이 아니라 우리 안의 무관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무관심과 싸우기 위해 다시 전장이 아닌 삶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나에게 미소를 보냈고 누군가는 생선을 덤으로 챙겨주며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걸.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날의 승리는 작고 희박한 희망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검은 모자, 가벼운 셔츠, 그리고 늘 들고 다니는 에코백. 그 속엔 항상 작은 응급키트와 접이식 단검 하나가 있었다. 습관이었다. 안전한 도시에서도 나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다시 시장을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소리를 감지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러나 자신만만한 걸음. 그 속엔 뭔가 섬뜩한 기운이 있었다. 눈을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지난번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3명 중 하나. 그가 다시 시장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눈에 멍이 든 채로 나를 보며 웃었다. 다시 보내, 누님. 나 쉽게 안 무너지거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언제나 행동으로 하는 편이었다. 그의 뒤엔 낯선 남자 셋이 따라붙고 있었다. 이번엔 더 젊고, 더 크고, 더 사납게 생긴 이들이었다. 시장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눈빛은 회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선 좌판을 하나 발로 찼다. 물이 튀고 은빛 고등어가 바닥을 튀었다.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려움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시선이 내 발끝에서 시작해 눈으로 올라왔다. 또 나설 거야. 이번엔 좀 다를 텐데.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대신 한 마리 떨어진 고등어를 조심스럽게 주워 다시 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말했다. 다시 기회를 줬다는 걸 감사해. 이번엔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순간 그가 먼저 주먹을 날렸다. 나는 옆으로 비틀며 피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좌판 뒤에서 누군가 달려나와 그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여긴 우리 시장이야. 또 다른 상인이 손에 쥔 국자를 휘둘렀고 한 놈이 머리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단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시장이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재빠르게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그는 중심을 잃고 무너졌고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졌다. 철퍼덕. 다시 한번 정적이 감돌았다. 숨을 고르며 일어났을 때 뒤에 있던 청년이 나를 바라보았다. 김하늘 씨, 맞죠? 나는 놀랐다. 그의 눈엔 존경과 동시에 불타는 의지가 있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싸우는 법, 지키는 법.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해요. 싸움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니까.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장은 조금씩 달라졌고 사람들의 눈빛엔 빛이 돌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위험을 느끼면 서로를 먼저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전쟁은 누구를 때려눕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용기를 되찾는 거라는 걸. 며칠 후 시장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다. 새벽장이 열리기도 전 나는 여느 때처럼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내 발밑엔
아직 물기 어린 콘크리트 바닥, 주변엔 파라솔도 펼쳐지지 않은 좌판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심장은 묘하게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직감. 그동안 무수한 작전과 임무 속에서 나를 살려낸 그 본능이 다시 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기만을 심었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 한 명은 귀에 작은 무정이를 꽂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특수팀 팀장 조민호. 나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뭔가요? 조민호는 곧장 답했다. 당신의 이름, 얼굴, 움직임, 전부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사건. 우리는 그걸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서울 내 3개 구역에서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시장 통제권을 놓친 조직이 복수와 확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당신이 있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내가 불씨였다는 말이군요. 아니요. 불을 붙인 건 그들이고 당신은 단지 성냥개비였을 뿐입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모자에 가려진 얼굴, 검은 문신, 그리고 칼을 쥔 손. 이자, 양도진. 이전에 당신이 쓰러뜨린 자들의 상급자입니다. 지금은 시장 근처 5곳에서 불법 무기와 인력을 모으고 있죠. 그가 움직입니다. 그 순간 내 눈동자엔 다시 전투의 불꽃이 깃들었다.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왔지만 한번 깨어난 전사는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작전인가요? 우리에겐 작전, 당신에겐 선택입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랗고 평화로운, 그러나 곧 폭풍이 몰려올 하늘.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선택은 이미 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간다. 조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건 뭡니까? 나는 천천히 답했다. 지도, 인원, 그리고 다시 입을 전투화. 그날 밤 나는 3년 만에 서랍 속에서 봉인해둔 군화와 전술복을 꺼냈다. 주름이 잡혀있던 천은 여전히 강했고 가죽은 날카로운 기억처럼 딱딱했다. 나는 천천히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었다. 이번엔 단지 시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다시는 공포 속에서 숨지 않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었다. 전쟁은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새벽 3시 서울 외곽에 위치한 폐창고. 지도상에선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었고 주변은 폐허처럼 방치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정원 정보에 따르면 이곳이 바로 양도진의 주요 무기 거래 장소 중 하나였다. 나는 조민호 그리고 3명의 요원과 함께 차량에서 내렸다. 우리 모두는 방탄복 대신 민간 복장, 총 대신 침묵을 택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기습이 아닌 회수. 확실한 증거와 인원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양도진은 그런 실수를 쉽게 허용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 감은 또 한 번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침입자 확인. 무정이 너머로 들려온 감시요원의 목소리는 짧았고 날카로웠다. 위치 노출됐다. 빠르게 움직여. 창구 안조명 하나가 갑자기 켜졌고 철문이 쿵 하고 닫혔다. 이어지는 총성. 기관총이 아니라 권총이다. 확실히 의도적인 겁박이었다. 조민호가 외쳤다. 포위돌입. 김하늘 씨 후방 우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 골목으로 몸을 던졌다. 좁은 통로, 어둠, 그리고 침묵. 내 심장은 조용히 박자를 세고 있었고 시야는 선명해졌다. 이건 익숙한 환경이었다. 내가 살아온 진짜 세계, 창고 뒤편, 철판 벽 틈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자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무언가가 번쩍이며 내 얼굴을 스쳤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틀었고 날카로운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네오였구나. 그 목소리, 낮고 비열하면서도 어딘가 자신감에 찬 톤. 양도진. 나는 그를 본 순간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싸움꾼이 아니다. 전쟁을 설계하는 자였다. 그의 눈빛은 싸움보다 집에 익숙한 자의 것이었다. 김하늘, 넌 시장에서 나를 건드렸고 이젠 서울을 건드렸어. 그 대가는 크겠지.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넌 사람을 겁준다고 이 도시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그가 웃었다. 사람은 겁주면 조용해져. 네가 틀렸어. 그 순간 나는 움직였다. 짧게, 빠르게,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꺾고 무릎으로 복부를 찍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기 전 나는 그를 철제 기둥에 밀쳐박았다. 그러나 그는 예상보다 쉽게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늘아, 늦었어. 그가 중얼렸다. 창고 천장이 쩍 하고 갈라지며 드론 하나가 내려왔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작은 리모컨. 너만 죽는 게 아냐. 넌 지금 이 도시에 불을 놓았어. 그 순간 조민호의 외침이 무정이 너머로 들렸다. 하늘씨,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폭발 흔적. 감지, 덕수궁, 청계천, 서울역 쪽. 양도진은 피를 흘리며 웃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몸을 다시 바닥에 눌러 제압한 채 무전을 켰다. 본부, 전체 비상 발령. 도시 전체가 목표다. 그리고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이제 우리 모두의 전쟁이야. 나는 다시 일어섰다. 두려움 따윈 없었다. 서울이 위험에 처했다면 나는 서울의 군화가 될 것이다. 숨은 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을 지키는 전사로. 도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의 심장이 뛰는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과 광장에서 혼란에 휩싸였다. 덕수궁 인근에서는 가방 하나가 폭발물로 의심되어 해체반이 출동했고 청계천 주변엔 차량 통제가 시작됐다. 서울역은 이미 폐쇄됐다. 그 한복판에 나는 있었다. 양도진은 붙잡혔다. 그러나 그는 체포되며 당당히 웃었다. 나 하나가 구속됐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이 도시는 이미 균열이 가 있어. 난 단지 그 틈을 보여줬을 뿐이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뱉는 말은 독 같았고 쓸데없이 정확했다. 그날 이후 나는 국정원과 협력해 도심 전반의 방어 체계를
재검토하는 임무에 배치됐다. 기존 정보망은 허술했고 지하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더 깊고 넓었다. 양도진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 속 구멍을 꿰뚫고 조용히 움직이는 암흑의 전략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국정원 상황실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을 보게 됐다. CCTV 영상. 남대문 시장 골목. 할머니의 좌판 근처에 검은 모자를 쓴 소년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눈에 익은 얼굴. 그는 얼마 전 내게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싶다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가 손에 든 가방을 벤치 아래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폭탄 가방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아이 우리 쪽으로 오기로 했던. 나는 즉시 상황실을 뛰쳐나왔다. 시장까지는 9분 거리. 하지만 그날따라 신호등은 매번 빨간불이었고 거리는 주말 밤처럼 붐볐다. 나는 결국 차량에서 내려 전속력으로 달렸다. 시장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는 걸 보며 내 심장은 다시 전투 모드로 전환됐다. 내가 훈련받은 모든 기억이, 모든 본능이 다시 살아났다. 도착했을 때 그는 벤치 앞에 서 있었다. 가방을 아직 열지 않은 채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해야 세상이 바뀌는 건지.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세상은 싸움으로 바뀌지 않아. 누군가를 지킬 때 비로소 달라져. 그가 놀라 돌아봤다. 김하늘 씨.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치웠다. 그 안엔 폭탄이 아니었다. 노트북 한 대와 USB, 그리고 쪽지 하나. 난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순간 내 뒤편에서 누군가 손뼉을 쳤다. 천천히 박수를 치며 다가오는 인물. 국정원 파일에도 없던 존재. 양도진이 입에 올린 적 없던 이름. 김하늘. 드디어 만났군. 나를 막을 유일한 변수. 도시는 다시 숨을 죽였다. 그러나 나는 아니었다. 이번엔 나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리고 준비돼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싸움의 한복판으로 내 발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전구현. 범죄 기록도 정보 만개도 흔적 하나 남지 않은 인물. 하지만 그 존재감은 공간을 압도했다. 마치 눈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다. 그 아이, 내가 보냈지. 폭탄은 없었어. 난 절대 어린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 하지만 불신을 심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넌 누구지? 조직의 진짜 수장이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수장은 필요 없어. 난 그저 균형을 원할 뿐이지. 너처럼 불쑥 나타나 정의를 휘두르는 존재가 균형을 무너뜨려. 그래서 널 지켜보던 거야. 김하늘, 넌 내 계획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거든.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새기며 거리를 유지했다. 전구현은 결코
평범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자, 칼이 아닌 언어와 정보로 움직이는 자였다. 그가 손을 들어 시장 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직 철수하지 않은 좌판 몇 개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이제 곧 이곳에도 불이 붙을 거야. 사람들은 널 영웅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영웅이 있는 곳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거든. 나는 낮게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넌 그림자가 되기로 한 거냐? 전구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네가 사라지면 이 도시는 다시 균형을 찾게 될 거야. 무질서 속의 질서, 공포 속의 평화. 그게 내가 원하는 서울이야. 그의 손이 코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재빠르게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그가 꺼낸 건 총이 아니었다. 작은 리모컨. 단 한 개의 버튼이 달린 검은색 장치였다. 한 번만 누르면 돼. 네가 나를 공격하면 이 금방 500m가 날아가. 너, 나, 저 아이. 그리고 네가 지키고 싶어하는 이 시장까지. 정적. 나는 전구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엔 확신이 있었다. 진짜로 누를 수 있다는 확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누르면 누르는 거지. 하지만 기억해. 그 순간 너는 이 도시를 완전히 잃는 거야. 사람들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아. 단지 또 하나의 미친 테러리스트일 뿐이지.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순간의 침묵. 숨소리마저 얼어붙는 정적. 바로 그 틈. 나는 벨트 뒤편에 숨겨둔 펄스 자석을 꺼내 리모컨을 향해 던졌다. 지직. 금속이 튕기듯 반응하며 장치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짧은 스파크와 함께 작동이 멈췄다. 전구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단 한 번도 예상 밖의 상황에 대처해본 적이 없는 자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단단하게 죄인처럼 손목을 꺾고 귓가에 속삭였다. 네오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 왜냐면 넌 사람을 믿지 못하거든. 그 순간 시장 골목에서 누군가 외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전구현은 체포되며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웃지 않았다. 패배한 자의 눈빛이었다. 거만함도 냉소도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만 남은 눈. 아이들은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누가 어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는지를. 나는 다시 조용히 시장 중심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비린내 섞인 공기, 물로 적신 좌판,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흘러가는 그 골목. 이제 나는 단지 군인이 아니다. 나는 이 도시의 증인이자 지킴이다. 그리고 아직 끝은 아니다. 다음 폭풍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전구현이 체포된 이후 도시는 일시적인 안정을 되찾았다. 뉴스는 남대문 시장 테러 미수를 대서특필했고 나의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 호칭이 불편했다.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는 걸. 며칠 뒤 나는 시장 골목에 오래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어김없이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바닥을 쓸던 할머니가 내게 미소를 지어 보냈다. 그녀는 내 외할머니. 이제는 매일같이 내 곁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하늘아, 이제 좀 쉴 수 있는 거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쉬는 법을 잊은 사람에게 평화는 오히려 낯설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 통의 문서를 받았다. 발신인은 익명. 내용은 단 3줄이었다. 정구현은 끝이 아니다. 그는 일부에 불과했다. 그를 키운 손이 따로 있다. 그 손은 아직 움직이고 있다. 파일 속엔 외국 번호판을 단 차량, 그리고 고속도로 출입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국내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 도시의 균형을 무너뜨릴 시스템 전체를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들은 전구현을 통해 시험을 했고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그들이 직접 나설 차례였다. 며칠 후 국정원으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았다. 특이묘원 복귀.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군화끈을 다시 조이고 전술복을 입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다. 훈련도, 사격도, 침투 기술도 전부 몸에 새겨진 본능이었다. 그리고 나는 새 작전명을 받았다. 목표는 단 하나. 도시를 조종하려는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제거하는 것. 첫 임무는 해외. 그들은 서울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전역 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홍콩, 상하이, 오사카,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국제 거점에 투입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전구현과 양도진, 그들은 단지 말단이었을 뿐. 조직의 진짜 핵심은 민간에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정치, 경제, 보안까지 침투한 자들. 그들은 총을 들지 않는다. 대신 법을 바꾸고 여론을 조작하며 시스템을 장악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민호 팀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다국적 특수팀 팩스는 각국 요원들로 구성되었고 모두가 공통의 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선봉에 섰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깊은 어둠으로 총성이 울리고 스파이 드론이 날아다니며 수많은 함정이 나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후퇴하지 않았다. 이 싸움은 누가 오래 숨느냐의 싸움이 아니었다. 누가 먼저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가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맹세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그 작은 생선 좌판 옆에서 시작된 이 싸움을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나는 기만을, 이 도시가 잊은 정의의 칼끝,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혼돈 속에서 싸우는 마지막 전사. 그리고 이것이 단지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선과 악, 정의와 무관심이 교차하는 전장입니다. 김하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액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침묵할 때 세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말없이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진 않나요? 당신이 내민 단 하나의 손길이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용기를 내어 옳은 것을 외면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하늘처럼 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무관심한 침묵 속에 숨지 맙시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그 대답을 들려주세요.